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의 박관수입니다. 오늘 서지컬 매니지먼트 오브 임팩티드 투스, 매복 치의 외과적 발거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오늘의 내용은 이루어져 있고요. 먼저 술전 검사로서 메디컬 히스토리 테이킹이라든가 인디케이션, 컨트롤 인디케이션, 그리고 전신질환을 가진 사람의 발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발치를 할 때 국소 마취, 그 다음에 도구 기구 준비, 그리고 기본적인 원리, 그리고 하악 제3대구치 매복의 경우, 그리고 상악 제3대구치 매복의 경우, 또 뭐 시간이 된다면 다른 치아들 또는 정중 매복 과잉치의 경우,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발치에는 컴플리케이션이 뒤따를 수 있는데, 술 중의 컴플리케이션 또는 술 후의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메디컬 히스토리 테이킹은 이런 여러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죠. 심혈관계, 뇌혈관계, 그 다음에 내분비계, 간, 혈액, 신장, 또 신경계, 그리고 면역 억제 상태,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이라든가 또는 알러지에 관련된 거, 비만은 사실 질환이라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비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수술을 한 적이 있는지, 다른 수술을 한 적이 있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수술에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는 고혈압이 대표적인 심혈관계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고혈압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혈압이 너무 높아서 발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느냐, 즉 수축기혈압이 180 이상, 이완기혈압이 110 이상인 환자도 발치를 하는 게 맞겠느냐, 응급상태가 아니면 내과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발치를 할 때 혈압이 너무 높은 사람들이 과연 브리딩이 많이 되느냐, 피가 많이 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피가 많이 나는 것처럼 일견 보일지라도 대체로 피가 나는 총량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물론 대수술로 했을 때 뼈를 쳐내고 하는 과정이 복잡한 대수술일 때는 이런 게 다를 수 있겠지만, 외과적 발거라 하더라도 매복치 발거 수준의 외과 수술에서는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가지 주의해야 되는 심혈관계 질환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뇌혈관계 질환은 스트로크라고 소위 얘기하는 뇌졸중이죠. 뇌졸중이라고 얘기하는 게 뇌혈관계 질환의 대표가 되겠는데, 그것 중에서는 이스키믹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출혈성인 스트로크가 또 일부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히스토리 테이킹이 중요하겠고요. 이런 환자들은 대체로 항혈전제라는 것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항혈전제는 항혈소판제, 또 항응고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항혈전제에서 항혈소판제는 아스피린이 제일 대표적인 약이 되겠고 유명한 약이 되겠지만, 수많은 약들이 있고 그런 약들이 있다는 걸 파악하고 있어야겠고, 그리고 항응고제는 와파린이 제일 대표적인 약이었지만 지금은 노악이라고 하는 뉴 오럴 안티코아귤란트의 약자죠. 그런 약들이, 또는 도악이라고 하죠. 다이렉트 오럴 안티코아귤란트, 이런 약들이 항혈전제 중에 항응고제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약들을 발치 전에 또는 수술 전에 끊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게 되는데, 항혈전제 중에서도 항혈소판제 한 가지만 드실 때, 두 가지 항혈소판제 복용하는 분, 세 가지를 복용하는 분, 또는 항응고제를 한 가지, 와파린이나 노악을 중에 한 가지를 드시는 분, 또는 이런 약들을 복합적으로 복용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내과적 협의가 좀 필요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중지하지 않고 하는 게 좋다는 것이 지금 현재의 일반적인 컨센서스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 가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두 가지 종류의 항혈전제를 복합적으로 복용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이 당뇨 환자죠. 당뇨 환자는 진단이 안 된 환자들은 뭐 이런 증상들을 뭐 가지게 되는데, 미리 술전에 당뇨가 진단이 안 됐는데 당뇨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술전에 검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환자를 다 검사할 수 있느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간단한 기구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게 검사를 해보는 것이 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안전하게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단이 된 환자들은 이런 혈액검사 수치를 알고 있게 되죠. 그 중에 제일 요즘에 널리 파악해 보는 것이 당화혈색소 수치, 그리고 또 기존에 전통적으로 많이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 공복시 혈당, 이런 것들 많이 파악이 되는데, 당화혈색소의 수치는 퍼센트로 나타나는데 6일대, 7일대, 8일대, 9일대 정도의 수치에서는 이런 혈중 글루코스 레벨이 이 정도 범위, 대략 이 정도에 들어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느 정도일 때 발치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단단하게 정해놓고 있으면 당화혈색소 수치만 가지고도 확인할 수 있겠고, 그리고 혈중 글루코스 농도는 이 당화혈색소와 같이 평균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날 뭐 음식을 많이 먹었느냐 덜 먹었느냐 이런 거에 따라 많이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참고해서 확인을, 발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미룰 것인지 협진을 볼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잘 조절되는 당뇨이냐 또는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이냐, 이런 것들이 결정되게 되겠죠. 그래서 발치 전에는 항상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간질환도 뭐 간의 기능에 관련된 혈액검사 수치라든가, 혈액질환도 혈액에 관련된 여러가지 검사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참고가 될 것이고, 신장질환, 생각보다 신장질환 환자들이 많은데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에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뭐 발치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약을 투약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억제 상태일 때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익히 널리 알려진 바이고요.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데, 이 근골격계 질환은 뭐 다른 약들을 같이 복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다른 약들을, 어떤 약들을 복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겠고, 요즘에 뭐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 골다공증이 사실 뭐 엔도크라인 디지즈냐 아니면 머스큘로스켈레탈 디지즈냐에 대해서는 약간 사람들마다 의견이 엇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에게 대해서 어떤 약을 복용 중인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절차는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알고 있는 알러지는 없는지, 비만은 뭐 질병이라고 분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비만이 심하다면 발치에 많은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다면 그러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발치 또는 외과적 발치 수술이잖아요. 수술을 할 때 이런 수술, 꼭 구강에 관련된 수술이 아니더라도 다른 수술을 받은 경력이 우리가 수술을 하는데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러한 히스토리 테이킹을 할 때는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하나씩 물어본다면 깜빡깜빡 할 수가 있어요. 뭐 빼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쭉 만들어서 그 체크리스트에 하나씩 체크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런 저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치아 발치의 인디케이션과 컨트라 인디케이션에 대해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디케이션은 치료할 수 없는 치아를 발치하는 건 뭐 인디케이션이 당연히 되겠죠. 심각한 트라우마라든가 또는 감염도 뭐 어떤 감염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감염이 있는 치아 또는 통증, 그리고 그 주변 치아 또는 다른 치아들의 수복 치료를 위해서, 또 교정 치료를 위해서, 또는 치아 자체의 위치에 이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어떤 예방적으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발치하는 경우, 그런 것들에는 대체로 뭐 예를 들자면
케모세라피를 하기 전에 감염 방지를 위해서 또는 감염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치아를 발치함으로써 케모세라피 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안티리족티브 세라피라는 건 골 흡수 억제제를 많이 투여해야 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투여해야 되는 이런 환자들은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 발치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발치를 아예 가능성 있는 치아들은 발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전신 마취를 할 때 하기 위해서 치아 흔들리는 치아, 동요도가 있는 치아들은 이제 전신 마취의 기관 튜브 삽관 시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치아가 흔들리는 치아들의 충격에 의해서 그런 위험한 치아들은 예방적으로 미리 발치하는 게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라인디케이션은 사실 예전에는 이런 absolute contraindication이라든가 relative contraindication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과연 언제 이 치아를 발치하는 게 유리할 것인가, 또는 이 치아를 발치하는 것이 환자의 건강에 어떤 심각한 영향을 미치겠는가, 또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건강 상태가 치아를 발치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되진 않는가 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것에서 다 알 수가 없는 경우라면 그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메디컬 피지션에게 충분한 컨설트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컨트라인디케이션이 되는 경우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치 전에는 시스테믹한 이벨루에이션으로 바이탈 사인을 항상 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확인할 수 있다면 바이탈 사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검사실 소견, 혈액검사 소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확인이 필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이라면 어떤 전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검사 결과가 없다던가 이렇다면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해 보거나 시행토록 권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컨디션이 굉장히 나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반적인 컨디션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치아를 발치하는 것이 간단해 보이더라도 가급적이면 보류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고, 국소적인 평가를 좀 해야 되겠죠. 술전에 확인해 보는 것 중에는. 그래서 치아 우식이 얼마나 넓게 또는 얼마나 깊게 확산되어 있는지를 치아의 상태를 확인해야 되고요. 인접 치아의 관계가 필요하겠고요. 치조골의 상태, 그리고 입이 잘 벌어지는지. 입이 잘 안 벌어진다면 턱관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TMJ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감염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또 구강의 구조라든가 환자의 안면골 구조로 인해서 또는 비만 등으로 인해서 원하는 위치로 내가 원하는 도구를 접근시킬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술전 검사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소적인 치아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유착이 있는 치아가 맞는지 이런 것들도 방사능학적 소견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함으로써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관 치료가 되어 있는 치아인지, 이런 근관 치료가 되어 있으면 사실 발치가 좀 까다로워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술전 검사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치아를 발치하고자 했던 간에 여기 우식이 많이 존재하고 여기는 우식이 존재하지 않지만 환자는 이로 인한 불편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우식으로 인해서 이것을 발치할 때 주변에 있는 치아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지에 대한 것도 확인하는 예를 들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필요할 것이고, 영상의학적 검사로는 이렇게 치근의 상태 또는 근관 치료가 되어 있는지, 또는 이런 것처럼 치아의 위치가 이렇게 이상하다면 이런 이상한 것이 그냥 단순하게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유착이 심각하게 있는 치아라서 위치가 이상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또 오늘의 주된 공부 대상인 하악 제3대구치, 상악 제3대구치와 같은 3대구치의 매복의 경우에는 치근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치근이 신경이 지나가는 그런 해부학적 구조물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지는 않은지, 또 상악 같은 경우는 여기를 보시면
루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뭐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봤을 때는 뭔가 또렷하지 않잖아요. 또렷하지 않고 약간 뭔가 흐릿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물론 CT를 촬영하면 좀 더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CT 촬영할 수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미리 일반 방사선 사진 또는 뭐 평면 방사선 사진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고, 뭐 이 중간에 있는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치 조각과 많은 겹침이 보이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뭐 가능하다면 CT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겹침 상태가 어떠한지를 평가해 보는 것이 술 후에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아를 발치하는데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일반적으로 임상적인 요인과 방사학적 요인으로 크게 나눈다면, 임상적인 요인은 여기 리스트 해드린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겠고, 여기 보면 뭐 접근이 좋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뼈가 두터운 경우, 공간 치료를 한 거, 또 뭐 성별, 나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제 아무래도 뭐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로 평균적으로 나이가 더 많을수록 유착이 일어나 있는 치아가 되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이 매복치라 하더라도 유착이 일어났으면 더 어렵겠죠. 그렇게 되겠고, 그리고 성별의 남녀의 차이는 대개 남자 환자보다는 여자 환자가 조금 더 난이도가 더 쉬운 것으로 일반적인 평균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매복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방사선학적 소견을 보면 방사선학적 소견도 뭐 치근이 굽어져 있다라든가, 또는 치근이 여러 개 있다라든가, 치근에 흡수가 있다라든가, 포스트가 세워져 있으면서 근거치료가 되어 있다라든가, 뼈가 뭐 이렇게 덴스하다든가, 또는 치근이 비대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은 발치의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 소견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발치에 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국소 마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소 마취제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에스터 계열과 아마이드 계열로 나눌 수는 있는데, 대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국소 마취제는 아마이드 계열이고, 아마이드 계열 중에서 주로 리도카인을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아티카인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아티카인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도카인과 아티카인의 특장점은 뭐 공부를 따로 하실 기회가 있겠지만, 제가 아티카인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소 아티카인이 그 마취의 심도가 깊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취의 심도가 깊어서 수술 중에 환자가 느끼는 동통, 페인이 다소 리도카인에 비해서 좀 더 적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티카인을 저는 자주 사용하는 편이고, 뭐 일부 학자들 또는 일부 임상가들에 의하면 아티카인이 약간 더 합병증이 많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사실 뭐 크게 뭐 심각한 합병증을 아티카인으로 인해서 겪었다고 느껴지는 경우는 잘 없었고요. 하지만 본원상으로 보면 아티카인이 리도카인보다는 다소 신경 독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높을 수 있다라는 그런 본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에는 그런 특장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국소마취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소마취는 하악의 경우에는 하치조신경 마취가 있겠죠. 제일 대표적인 것이 하치조신경은 하악 안으로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익돌하악 봉선 바깥쪽으로 바로 바깥쪽으로 니들을 삽입해서 주사를 하는 그 마취액을 주입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니들을 넣었을 때, 삽입했을 때 그런 니들이 뼈에 바로 닿는, 즉시 바로 닿는 경우라면, 그렇다면 니들의 방향을 바꾸어서 뼈와 뼈의 방향과 그 치아, 그 마취하고자 하는 측 구치부의 치아의 방향 등과 평행하게 해서 진행시킨 다음에 다시 방향을 원래 방향대로 바꿔서 원하는 위치에, 주로 이제 링굴라가 되겠죠. 링굴라. 요 부위가 되는데, 요 화면이 좀 가리는데요. 링굴라가 되는데, 요 링굴라 쪽에 접근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주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마취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발치를 할 때, 물론 뭐 매복 발치를 할 때 국소 마취만으로도 할 수도 있고 전신 마취로 할 수도 있지만, 국소 마취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상황에서는 국소 마취를 해서도 환자분이 발치를 할 때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마취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치주신경의 블록 마취가 가장 중요한, 하악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모든 마취에서는 혈액을 흡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하치주신경 전달 마취 또는 블록 마취만으로는 그 하악 구치부의 협측 부위가 마취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롱부칼 러브를 추가로 마취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취를 추가적으로 해야 협측 치은도, 하악 구치부의 협측 치은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취의 사실 동영상인데 이렇게 들어가면 뭐 되겠죠. 그래서 만약 들어갔을 때 바로 ಧಾ으면 방향을 꺾어서 하는 것이가 되겠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바로 하게 되지, 주사액을 주입하게 되지만 여기서 모든 그 마취액을 다 주입하는 건 아니고 3분의 2 정도의 마취액을 주입하고 뒤로 약 1cm을 후퇴시켜서 그 다음에 다시 아스피레이션을 해보고 그리고 마취를 함으로써 설신경까지 마취를 충분히 한 번의 자입으로 설신경 마취까지를 충분히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2번의 주사 자입이 있다면 하치주신경, 설신경 그리고 협신경까지 마취를 함으로써 우리가 하악 제3대구치의 발치를 위해 얻을 수 있는 마취를 모두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취를 했을 때 마취가 잘 된다면 대개 발치하는 과정 중에 커다란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고요. 저는 그것이 리도카인보다는 아티카인이 조금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해서 아티카인을 선호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리도카인만 가지고도 잘 마취를 하면 그런 충분한 결과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상악의 경우에는 상악 제3대구치의 외과적 발걸을 위해서는 후상치조신경의 전달 마취를, 블록 마취를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상악 제1 또는 제2대구치의 뮤코버칼 폴드에 마취 주사를 니드를 삽입해서 혈액을 흡인하여 보고 그리고 주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테크닉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마취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구개측에 한 번 더 마취를 함으로써 대구개신경 전달 마취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발치를 하기 위한 마취가 끝나면 우리가 발치를 할 때 주로 포셉을 사용하는데, 하지만 매복치니까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외과적인 매복치 발치술에서는 포셉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왜냐하면 치아를 포셉으로 잡을 수가 없는 위치에 매복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매복치를 어느 정도 위치를 움직이게 되면 추가적으로 포셉을 이용하면 좀 더 편안하게 발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포셉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 기구에는 포셉이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엘리베이터가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쥐는 방법은 이렇게 쥐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고, 이 끝부분이 두께가 좀 두꺼운 것과 얇은 것을 다양하게 준비함으로써 여러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발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하악 제3대구치 또는 상악 제3대구치를 발치할 때 쓰는 기구들을 간단하게 나열한 건데요. 여기에 핸드피스는 들어있지 않지만 핸드피스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리트랙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셀딘 리트랙터를 쓰거나 또는 이렇게 생긴 미네소타 리트랙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때그때 어느 것이 더 편하느냐에 따라서는 호불호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요 미네소타 리트랙터가 조금 더 편안하긴 합니다만, 셀딘 리트랙터가 또 편할 때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든 준비되는 기구로 준비를 한다면 발치를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상악이나 하악이나 마찬가지가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엘리베이터도 조금 더 다양하게 꺾어지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도 준비가 된다면 훨씬 더 간단하게 발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매복치라도. 그리고 매복치의 주변의 뼈나 또는 매복치 자체를 절단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가지 버가 있을 수 있는데, 버는 이렇게 다양한 굵기로 준비되어 있다면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너무 얇은 버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죠. 얇은 볼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부러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원리인데 엘리베이터의 사용 원리가 되겠죠. 엘리베이터는 그 포셋보다는 당연히 매복치를 발치하는데 더 많이 쓰이게 되는데 레버 앤 웨지 효과가 여기 나와 있는 게 웨지 효과, 이걸 레버 효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효과들을 할 수 있고요. 휠 앤 엑셀 효과라는 것은 이렇게 사이에 넣어서 휠 앤 엑셀처럼 약간 돌리듯이 이렇게 해서 치아를 탈부시키는, 그렇게 하는 그런 방법이 휠 앤 엑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이 매복치의 발거에 똑같이, 일반 발치도 사용되지만 매복치의 발거에도 똑같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매복치의 발거에 있어서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있는가? 뭐 매복치 발거라고 해서 특별한 새로운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매복치 발거에서도 조금 일반적인 발치의 컨트라 인디케이션하고 좀 다른 점은 리스크와 베너핏, 리스크와 이펙트의 비교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복치의 경우에는, 고령인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리스크가 좀 더 큰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매복치가 이제 감염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감염된 매복치라면 과연 발치가 더 유리하겠느냐, 또는 감염을 완전히 조절한 다음에 발치하는 것이 유리하겠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방사선학적으로 별다른 변화도 없고 증상도 없으면서 완전히 매복되어 있는 경우, 그렇게 되어 있는 거는 발치가 유리할까 아니면 위험한 점이 더 높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컨트라 인디케이션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인접한 치아와의 관계가 너무 밀접하거나 또는 해박적 구조와의 관계가 너무 밀접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리버서블한 데미지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고, 그리고 리스크와 그리고 베너핏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후에 컨트라 인디케이션이라고 생각할지 아닐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복치의 경우에 하악 제3대구치의 매복에 있을 경우에는 난이도에 대해서 사실 옛날부터 이렇게 연구가 있었는데요. 페렌 그레고리가 분류한 방법, 또 민터가 분류한 방법 등이 있습니다. 민터가 분류한 방법은 이렇게 치아의 방향에 의해서 분류를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이 수직적으로 똑바로 들어가 있느냐, 또는 메지알로 기울어져서 매복되어 있느냐, 완전히 호리존탈하게 메지알로 기울어져서 매복되어 있느냐, 디스탈로 되어 있느냐, 또는 버커링발 방향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뭐 그것도 아니고 완전히 뒤집어져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매복치 발거에 있어서 상당한 난이도를 바꾸는데 영향을 주겠고, 대체로 이쪽이 덜 복잡하고 난이도가 덜 높고 이쪽이 난이도가 높은 쪽이 되겠죠. 요 페렌 그레고리 분류에서는 뭐 깊이에 따라서 분류한 거기 때문에 수직적 깊이, 수평적 깊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직적 또는 수평적 깊이가 깊으면 난이도가 높아질 거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이도 평가에 있어서는 하악 매복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여드린 매복의 깊이나 방향, 매복의 방향만이 매복치의 그 난이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과 같이 아까 일반 발치에 있어서의 그 난이도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또 똑같이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젠더 에이지가 작용할 수 있겠고요. 인접치가 없으면 조금 더 시야가 좋기 때문에 좋을 것이고요. 구강 구조가 접근성이 좋은 분들은 뭐 시야도 당연히 좋을 것이고, 그런 분들은 발치하는 데 있어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발치를 위한 절개와 플랩 판막 거상은 이 판막을 거상하는, 절개와 판막을 거상하는 목적은 수술 시야를 좋게 하기 위한 거죠. 사실 수술 시야를 좋게 하는 거는 수술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잘 보여야 우리가 잘 제거할 수 있고 잘 수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보이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고, 이렇게 판막을 거상하는 거는 몰투 9 페리오스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절개를 넣는 것은 되게 15번 블레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12번 블레이드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각의 숫자에 따라서 다소의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맞추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술 시야가 잘 나오도록 하려면
절개의 양을 많이 하면 수술 시야가 많이 나오겠지만 버티칼 인시전, 그러니까 수직 절개를 주면 좀 더 넓어질 것이고, 절개 양을 많이 하고 수직 절개를 주면 또 역시 넓은 시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악 제3대구치의 경우를 하더라도 너무 긴 절개를 주고 수직 절개를 주면 여기 20 멘탈 포라멘이라고 부르는 그런 쪽까지 뭐 연장하시는 분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하면서 수술에 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야를 확보했으면 뼈가 덮고 있다면 뼈를 제거해야 되는 거고, 이게 회전 기구를 이용해서 하겠는데, 여기 스트레이트한 것이라든가 또는 컨트라 앵글에 끼우는 벌을 이용해서 하게 되겠는데, 뭐 뼈를 제거할 때는 뭐 대개 이런 방향들이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본인이 선호하는 방향을 가진 기구를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구를 모두 준비해 놓고 있으면 좋겠지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기가 주로 언제 어떤 것을 쓸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그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그 기구를 항상 준비해 놓고 쉽게 매복치의 발걸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뼈를 제거하는 목적은 역시 잘 보이게 하는 게 있고요. 매복치를. 그리고 접근성. 여러 가지 기구들이 들어가야 돼서 매복치를 움직여서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구들이 들어가서 발치하게 하는, 또는 치아를 절단하게 될 때도 결국은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을 좋게 하는 것이 뼈를 제거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뼈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는 치아를 자르는 게 되겠는데, 어느 방향으로 자르느냐가 항상 논란거리죠. 제일 궁금하게 많은 거죠. 그런데 어찌 보면 제일 단순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스트레이트한 앵글을 쓰느냐 컨트라 앵글을 쓰는 핸드피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고요. 그리고 커팅을 할 때 치아를 완전히 자를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잘라지게 해놓고 그거를 다른 도구의 힘으로 더 잘라지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과정 중에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방향이 많이 뒤로 있는 경우는, 또는 이렇게 수평적으로 근심적으로 매복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근심적으로 매복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자를지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자르면 좋다, 이렇게 자르면 좋다, 이렇게 자르면 좋다, 뭐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이렇게 잘라서 여기를 먼저 제거하고 요걸 더 잘라서 요거 제거하고 요걸 제거하는 게 이론상으로는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실제는 뭐 그 정도까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방향들을 어떤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고 하는 것이 좋겠고, 그 기본적인 원리로는 제거된 그 치아 파편이 잘 빠져나올 수 있느냐, 또 그렇게 치아를 절단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를 수 있는 도구냐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치아를 자를 수 있다면, 그러면 발치가 훨씬 쉬워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뒤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에도 일단은 여기에 뼈가 걸리니까 뼈를 제거하고, 그리고 뼈를 제거한 상태에서 치아의 치관부를 제거하고, 그리고 바로 발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치근을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잘라진 치아의 파편을 각각 발치할 때도 아까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레버 앤 웨지 프린서펄이라든가 또는 휠 앤 엑슬 프린서펄이 똑같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비록 여기 그림자에 보이는 것처럼 시야 전체 또는 루트 치근 전체가 되지는 않더라도 치아의 일부분이 있더라도 똑같은 원리로 엘리베이터를 사용한다면 대체로 큰 어려움 없이 제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구들이 잘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길을 만들어줄 때는 이런 주변의 뼈를 부분을 어떻게 삭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잘 만들어지는 것이 어느 정도는 결정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치가 끝나면 그 발치와를 소파를 해야 되는데, 매복치가 비록 CT상에 신경과 아주 밀접하게 접촉이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더라도, 이런 일반 방사선 사진은 밀접하지만 CT에서는 밀접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발치를 하고 나면 신경이 지나가는 것이 뚜렷이 이렇게 관찰될 때가 있습니다. 관찰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찰되는 경우에는 소파를 함부로 하면 신경이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발치를 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 소파를 하기 전에도 한 번 더 발치를 정확하게 관찰하고 어떤 다른 위험성이 있지는 않을지를 확인하고 소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파를 하는 목적은 염증성 연조직들을 제거하고 또 막 움직이고 있는 뼈 조각들이 있으면 대개는 잘 치유가 된다 하더라도 간혹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작은 뼈 조각들은 제거를 해주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충분한 주수, 이리게이션을 통해서 그러한 눈으로 관찰하지 못했던 또는 큐렛으로 소파를 하지 못했던 것을 충분히 세척해내서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런 이리게이션도 충분히 한다면 감염을 방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너브는 신경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상 혹시라도 신경에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을지 비가역적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살펴보는 것이 끝날 때까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를 다 발치했다고 생각해서 소파를 다 하고 이리게이션을 다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살펴보고 다른 이상은 없는지, 출혈이 유난히 많이 되거나 이상 출혈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봉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봉합의 기본적인 원칙을 따르되 텐션이 없도록, 그리고 발치한 발치와가 완전히 밀착돼서 꽉 덮이도록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는 대체로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 하는 것이 술 후의 부종도 줄어들고 더 편안하게 환자가 지낼 수 있는 그런 수로 상태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상악 제3대 구치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난이도는 깊이에 따라 결국 달라지는 거죠. 상악 제3대 구치 얼마나 깊이 매복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그 깊이는 뭐 클래스 A, B, C로 크게 나눌 수도 있는데, 이 대구치의 오크루잘 플레인하고 그 다음에 매복치의 가장 아랫부분, 매복된 제3대구치 가장 아랫부분의 위치가 서로 어떤 위치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A, B, C로 나눠지는데, A, B, C에서 제가 깊이, 뭐 쉽게 말하면 깊이 있을수록 어렵다는 거죠. 그거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깊이에 따라서 매복치는 조금 더 일반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이 상악 제3대구치가 되겠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악 제3대구치에 있어서 난이도 검사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상악 제3대구치도 똑같습니다. 아까 하악 제3대구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상악에서도 똑같이 이러한 것들이 적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악의 절개와 판막 거상이 되겠습니다. 절개와 판막 거상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비슷한데, 절개의 양과 판막 거상의 양이 많을수록 시야는 좋아지기 때문에 발치에 좀 더 유리하게 되겠지만, 수직 절개를 적당한 위치에 준다면 시야를 좋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 절개를 주지 않는다면 절개의 길이를 다소 길게 함으로써 시야를 좀 더 좋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뼈의 제거가 많이 필요한데, 뼈의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기구를 사용하든 자기가 접근성이 좋은 기구, 자기 손에 익숙한 기구를 사용하면 좋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하악이든 상악이든 대체로 이 스트레이트한 앵글 위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이트한 앵글을 사용하더라도 발치가 어려워서 안 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잘 발견하기는 어렵고, 물론 컨트롤 앵글을 사용하는 경우도 때때로 있기는 합니다. 뼈를 제거하는 목적은 상악이나 하악이나 대동소이하고요. 그래서 잘 보이게, 매복치가 보이게 하고 접근성이 좋게 하는 것이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얇은 부분의 뼈를 먼저 쳐내고 그 다음에 쭉 넓힘으로써 크라운이 충분히 보이고, 매복된 치아의 크라운이 충분히 관찰되도록 그렇게 다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상악 제3대구치의 발치의 골 제거술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악의 경우도 치아를 이제 잘라야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대체로 상악 제3대구치 매복에서 치아를 잘라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깊이 매복되어 있는 경우나 방향이 굉장히 좀 특별한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아 자체를 잘라내야 되는 경우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원리는 필앤엑슨 원리에 의해서 치아를 발치하면 되겠고요. 그렇게 발치한 후에 소파, 그 다음에 이리게이션, 그리고 발치창을 살펴보고 봉합을 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하악 제3대구치 발치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치를 해야 되는 환자가 있습니다. 예, 뭐 상악 제3대구치가 있고, 예, 하악 제3대구치 한쪽은 누워있고 한쪽은 뭐 비교적 똑바르지만 약간 구강에서는 예,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매복치로 관찰되는 그런 치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치아가 있을 때 예, 보시면 상악 우측 제3대구치, 하악 우측, 그 다음에 하악 좌측 제3대구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보시다시피 하악 좌측에 예, 아까 엑스레이 상으로는 다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치은에 다 덮여 있어서 매복된 상태로 관찰되는 예, 치은에 매복된 상태로 관찰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우측은 그렇지 않고 예, 수평 매복이 되겠습니다. 치근이 그렇게 길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편안하게 예, 쉽게 수월하게 발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잠시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이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에서 모든 것들이 다 자세히 관찰되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 참고는 되기 때문에 예,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측 제3대구치 매복치가 관찰되고 주변에 뼈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를 지금 자르고 있습니다. 치아를 이렇게 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뼈만 삭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악은 잘 보이질 않아서 제가 뭐 설명드리긴 어려운데 주변에 덮고 있는 뼈를 제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옆에서 이제 물을 뿌려주고 있는데 핸드피스에서 완전히 멸균된 멸균수가 나오도록 세팅된 핸드피스를 사용하신다면 굳이 옆에서 물을 뿌려주지 않더라도 충분히 핸드피스에서 나오는 물만 가지고도 충분히 진행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네, 거의 다 뽑아가네요. 우측, 제3대구치 일단 반을 잘라서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마저 제거를 할 것이고 하악 좌측은 특별히 섹션 자르지 않고 예, 수월하게 제거를 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상악도 이제 뭐 거의 다 발치가 된 것 같은데 예,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조금 이제 찬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뭐 훨씬 빨리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치아가 짧고 수평 매복되어 있는 치아 같은 경우는 되게 뭐 5분을 넘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예, 뭐 되게 핸드피스도 로우 스피드로 스트레이트 앵글 핸드피스 하나만 가지고도 아까 보여드린 그런 기구만 가지고도 약 5분 이내에 뭐 보통은 뭐 5분도 안 걸리죠. 예, 그 정도의 대개 발치를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발치를 하게 되면 예, 봉합을 하게 되고 봉합까지 제가 시간을 말씀드린 거고요. 예, 봉합을 하게 되면 이제 꺼지를 물게 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짓고 설명을 드리고 투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 진행이 되는 것이 제3대구치 매복의 발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발치가 된 모습을 뭐 상악 좌측은 뭐 그냥 일반적인 발치였기 때문에 따로 뭐 영상을 남긴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고요. 이렇게 발치를 할 때 항상 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어요. 컴플리케이션은 사실 여기 굉장히 많이 저희가 굉장히 많이 나열을 해놨는데 이렇게 많은 컴플리케이션 물론 여기 써놓지 않은 것도 있죠. 써놓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컴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뭐 하나도 안 생기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치료에는 일정 비율로 컴플리케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크라운이나 치근 파편이 남는 경우 그리고 치아 파편이 전이되는 경우 사이너스 상악동저에 천공이 일어나는 경우 그리고 인접치가 파절되거나 인접치에 동요도가 생기는 경우 그리고 엉뚱한 치아를 발견하는 경우 이런 거는 뭐 합병증이 아니라 굉장히 큰 잘못이 실수가 되겠죠. 네,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주변 치조골이 파절되거나 상악결절 또는 심지어는 하악골체 전체가 골절되는 경우 네,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출혈이 과도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구강 연조직이 심한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기구를 잘못 사용하다 보면 안면 피부에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구는 항상 정확하게 잡고 정확한 움직임에 항상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구 파편이 역시 전이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턱관절에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기종이 생기거나 신경의 손상 또는 흡인이라는 거는 뭐 혈액이나 뭐 이런 물인 주수액 이런 것들이 이제 폐로 흡인되는 경우도 예, 뭐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외에도 치아의 파편이라든가 이런 게 흡인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항상 모든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술 후에 멍들고 피가 나고 혈종이 생기고 붓고 아프고 건성발치화가 생기고, 그리고 치유가 지연되고, 또는 구강상악동 부공이 생기거나 개부장애가 생기거나 턱관절에 통증이 생기거나 또는 감염이 생기거나 하는 그런 합병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들은 다 각각에 대한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이런 합병증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이 더 된다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병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짧은 시간을 가졌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다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이 오늘의 전반적인 매복치의 외과적 처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의 설명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